미술 전시회 오프닝 문화에 대해서 지난주 시사저널에 제가 칼럼을 써서 그걸 요약한 영상입니다. 한 주 늦었는데요. 그 전시 오프닝 문화의 예시로 지컨템퍼러리라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우아한 식탁을 예로 들었거든요. 제가 우아한 식탁 오프닝에 갔기 때문에 그때 찍은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미술 전시회 하면 그 내부에서 조용해야 되고 몇 가지 관람 예절이 요구되는 정적이 흐르는 공간으로 흔히 떠오를 텐데, 실제로 도서관처럼 조용한 게 사실이에요. 전시장이 전시 기간 중에 단 하루인 전시 오프닝 날은 되게 왁자지껄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술 마시고 노는 날입니다. 그 살롱이란 말이 있죠. 보통 대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롱이 예시가 되죠. 근세 서유럽 상류층이 발전시켰던 그 사교 문화를 살롱이라 그러는데, 그 살롱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열린 큰 전람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살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당시 그 미술 전시였던 살롱도 전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도 보고 술과 대화를 나누는 그 연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그 미술인이 아니던 시절에 그 미술인 사람의 초대로 미술 전시 오프닝에 간 적이 있거든요. 벌써 30년이 훨씬 더 넘은 일이죠. 그때 경험이 그 미술계에 대한 첫인상을 각인시켰어요. 물론 그 전시 오프닝 자리에는 전시한 작가, 그 기획자 혹은 전시한 작가의 친구들이 주로 모이지만 외부 사람이 초대가 돼도 격이 없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되게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밀도도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전시 오프닝 날의 효과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쌓이는 때도 전시 오프닝 때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전시 오프닝은 전시 기간 중에 단 하루지만 그게 전시 기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3할 이상이다. 그래서 미술계 고유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시 오프닝에 찾아가야 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심지어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주류 미술계의 한 흐름이 있는데, 그걸 관계 미학 혹은 관계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작품에 참여해서 작품 제작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관계 미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관계 미술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태국계 리크리 티라바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내 표기는 리크리 티라바니자로 표기를 하는데 티라바닛이 현지 표현 같아요. 아무튼 이 리크리 티라바닛 작품은 뭐냐면,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태국 요리를 무료로 대접하는 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회합하는 거, 이게 작품이라고요. 근데 이 리크리트라바니의 작품은 일반적인 전시 오프닝 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작가는 미술 회합 자리 자체를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전시라는 게 혹은 미술이라는 게 사람을 모이게 해서 즐겁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예술의 반대말이 본능은 아니지만 예술, 문화, 이성이 한 묶음으로 묶이고, 그 정반대편에 본능, 야망, 충동이 또 한 묶음으로 묶입니다. 여기에 보통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술 전시 오프닝은 예술품 감상하고 음주하고 나른한 대화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하고 본능의 경계선이 없는 일종의 해방구 같은 시 공간이거든요. 제가 요즘 좀 즐겨 있는 어떤 작가 가운데 생물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프란츠 부케티지라는 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기초생물학의 지평에서는 본성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류가 형성한 문화 역시 인간 본성의 표현일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패션 산업이라든지 화장품 산업 같은 것이 성적 매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쓰였을 거다라고 예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부케티지가 일례로 드는 이런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식욕이나 성욕처럼 본능에 충실한 문화 예술품을 떠올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제가 주변에 좀 자주 사심없이 털어놓는 고백이 있는데, 제가 주로 예술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건 미술 작품을 보건 눈높이가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가서 저 자신의 안목을 충족시키는 미술품 혹은 영화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욕이나 이성애처럼 본능에 관련돼서는 젊었을 때만큼의 열정이나 그 끌림은 없지만 적어도 걔네들은 배신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전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우아한 식탁, 차기율의 설치 작업, 유용상 황순일의 극사실주의회화, 그리고 윤지용의 공예 작업이 두루 섞인 4인전인데, 전시의 주된 이미지는 포도 혹은 포도주 혹은 포도주 와인잔입니다. 근데 전시 오프닝에 주로 제공되는 게 와인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직결돼서 전시 오프닝 문화를 갖다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고, 와인에 관련된 강연도 전시 기간 중에 했더라고요. 전시 제목이 쓰인 이 식탁이나 전시에 포함되어 있는 과실 혹은 깨지기 쉬운 와인잔 같은 도상은 미술사에서 바니타스 정물화로 이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귀중품이라든지 풍성한 과일이라든지 와인잔이 어우러진 화려한 정물화가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미술사에서는 이런 정물화, 화려한 정물화에 대해서 헛됨 혹은 공허함을 뜻하는 바니타스를 붙여서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얘기하고, 이런 정물화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 권력, 재산, 젊음, 명성같이 세속적인 욕망이 결국은 세월 앞에서 무상하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귀의하라라는 교훈을 갖고 있다라고도 보통 해석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게 호화롭고 육감적인 정물화 표면으로부터 그와 상충하는 인생 무상 같은 교훈을 떠올리기보다도 현재를 즐기라라는 의미의 또 다른 라틴어 경구인 카르페 디엠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서 끌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바니타스 정물화에 대한 절충적인 해석은 뭐냐면, 전적으로 경건한 삶도, 일방적으로 방탕한 삶도 한시적인 사람 앞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도를 지키되 욕망에는 진솔하자. 제가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잔치는 기뻐하라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게 그러니까 세속의 욕망을 긍정하고 현세를 즐기라는 독려하는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구약성서 전도서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성서마저 이 정도인데 제가 당도한 해석,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되 욕망에 진솔하자라는 해석이 혐오맹랑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